네,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을 해야겠죠. 선혜 씨 이렇게 한번 손을 올려주시죠. 여러분들도 손을 하세요? 집에서 이렇게 자 박수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약간 뭐 네. 웃음 치료 막 이런 데 많이 레크레이션 하는 거 같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레크레이션 필요하면 저를 불러주시면 되는데 시장 좋잖아요. 네, 오늘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웃음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아침에 투자 함께 해주시죠. 저는 어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입니다. 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네. 한 2개월 만에 8조 원대에서 10조 원대로 증권가 컨센이 올라왔었는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19%, 12조 20%. 넘게 영업이익이 나왔고 네. 지금 시장 잘 가면서 3,630선인데 약간 조금 약해지는 감은 있습니다. 코스피가 1.3%대, 코스닥이 0.4%대 지금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는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나 조금 더 올라줬었는데 지금 약간 또 팔자세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몰라요. 사실 오늘 같은 장은 또 힘입어가지고 낙수 효과까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계좌를 점심 이후에도 계속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거. 어제 또 오픈 AI 발이 또 있었습니다. 브로드컴이 오픈 AI 가. 10% 가까이 또 올랐어요. 요즘에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약간 꽃가루를 이렇게 사실 오픈AI가 처음에 네. 이거 너무 고평가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본인들이 하고 다녔는데 지금 또 본인들이 그 거품을 좀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거품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은요 이분과 또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사실 주말간에 이 연휴 때보다 주말간의 이 뉴스, 미국이 중국에게 추가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네. 않았습니까? 미중 패권 전쟁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실 텐데 오늘 그래서 저희가 중국 이야기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엔투의 소진흥 과장님 니하오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니하오. 니하오. 받아주시네요. 이런 거 받아줘야 돼요. 역시, 이 딱 고수의 느낌이 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중국어를 할 줄은 모르는데 네. 니하오는 할 줄 알죠. 니하오. 저도 거기까지만 합니다. 네. 그래요. 자, 시장 얘기 이제 들어가 볼 텐데, 미중 얘기해 주셨는데, 네. 진짜 시장이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이 부분에 진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이게 급등락이 워낙에 지금 심하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간밤에는 베센트 장관이, 주말 동안에 이게 잘 됐다. 그리고 경주에서 만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또 하면서 약간은 양국 다 유화적인 제스처로 좀 변화가 된 모습이고요. 시장 분석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에? 네,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국내 증시는 운 좋게 이제 그 변동성의 꼭지를 좀 피해가기는 했고, 약간 좀 타이밍이 잘 네. 맞았다? 그리고 네. 뭐 거의 뭐 하루 사이에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싱겁게 지나가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어쨌든 에이펙에서 만나는 것까지는 일단 네. 일자가 좀 남아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그 점증되는 강도를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국도 이제 1기 때랑은 다르게 그리고 이제 4월이랑은 또 다르게 뭔가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반격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일단 당장 다들 일단 예상하는 결말은 뭐 다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거다. 근데 물론 이제 그 합의가 또 사실 1기 때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네. 완전 깔끔하게 11월 1일 날에 뭐 이제 우리 더 이상 이제 안 싸운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는 사실상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뭐 4월 7일 때라던가 아니면 저희 뭐 연휴 그 마지막 이제 그 주말 때라던가 이제 그때 같은 그런 흐름까지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뭐 완전히 이게 그냥 이제 결국 11월 1일 가가지고 둘 다 이제 사이 좋게 이제 손잡고 끝난다 이제 이렇게까지 기대할 상황은 또 아닐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중국이 생각보다 이제 준비를 잘 해왔고 그리고 뭐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수출 의존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표에서도 떨어지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사중전회라고 해서 이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그 큰 이벤트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물론 경제에 대한 걸 많이 다루기도 하지만 이게 정치 구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좀 결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뭐 너무 뭐 이제 원웨이로 이제 안도를 하기에는 조금 이제 위험할 수도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는 저는 이게 뭐 추세를 완전히 훼손을 한다거나 둘이 결국에 11월 1일 날에 뭐 파국을 맞이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가지는 않겠지만 중간 중간에 어쨌든 이번
나왔던 이슈도 저희가 생각하지는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갑자기 또 이제 100% 언급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까지는 예상을 하지는 못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이런 이벤트나 이제 새로운 카드들이 중간중간 나올 수는 있겠다. 이제 이 정도는 조금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뭐 네. 뉴욕 증시도 워낙 좋았고 잠깐의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뭐 우리 증시도 오늘도 뭐 사상 최고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중국 투자 뭐 알겠는데 일단 지금 재미를 보고 있으니까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는 분들도 좀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자료 들어가기에 앞서서 중국 증시 최근에 좀 어땠나요? 뭐 조정이 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듣긴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경절 이제 긴 연휴가 원래 네. 이제 10월 1일부터 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하루 또 이제 다른 연휴 그 휴일까지 그렇죠. 추가를 해줬죠. 길게 쉬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일부 조정이 좀 나왔어요. 근데 뭐 사실 이미 어느 정도 다 지나가고 좀 마무리가 된 국면이라서 약간은 뭐 아웃데이트된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굳이 조정이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은 그 중국 증시의 그 분위기를 조금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네네. 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그 자료 하나 가져왔는데 자료 제목부터 저희가 한번 보고 들어가 볼게요. 한 번은 왔어야 할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밑에 또 소제목이라고 하네. 이제는 내년도 포석을 염두에 둘 때 어떤 뜻으로 저희가 좀 해석을 하고 들어가 볼까요? 이제 한 번 왔어야 될 조정이라는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실 부담감이 있었어요. 펀더멘털이랑 이제 주가의 괴리는 분명히 좀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한두 달 정도 이제 더 이제 이어지면서 주가가 좀 잘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시각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일단 국경절이 지나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조정이 한 번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뭐 저희가 계속 앞으로도 좋을 것들 아니면은 이제 뭐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이라던가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연말 가면서 중국은 점점 더 이제 구체화가 될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내년 그리고 그 이후에 좋아질 부분들은 또 이제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슬슬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뭐 사실 이제 연말로 다가오고 있는 시즌이니까요. 네. 자료 좀 볼까요? 네.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이슈기는 한데 중국은 국경절 연휴 끝나고 나서 일단 기술주들 조정이 한바탕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사유였냐면은 여기 그 신용 그 담보 비율 관련된 그 시행 세칙에서 보면은 그 PER 트레일링 PER 그러니까 12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300을 넘거나 뭐 적자 기업이거나 하면 이러면 그 뭐 융자 비율을 이제 줄여야 된다. 뭐 이제 뭐 0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시행 세칙이 있어요. 실제로 중심국제 같은 경우는 아마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중국에서 이제 파운드리 1위 업체고 글로벌로 봤을 때에도 이제 점유율 한 3위 정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게 홍콩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중국 본토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중국 본토 주식의 PER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칙은 사실 홍콩이랑 중국은 또 이제 제도가 다르다 보니까 네. 홍콩에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심국제의 PER은 실제 본토보다는 훨씬 낮긴 합니다. 네. 네, 물론 그래도 높은 수준이긴 한데 근데 이제 본토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보면은 이제 굉장히 높은 PER 거의 이제 300 가까이 297까지 그렇네요.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빌미가 되어서 주요 증권사들이 이런 그 담보 비율을 조정을 했었습니다. 여기 담보가 있는데 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이제 다른 증권사 걸 또 가져왔는데 네. 이제 0으로 한다라고. 물론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걸 한 번에 다 담보를 정리해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추가로 담보 대출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인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던가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담보들을 정리해야 하는 그런 사안들은 아니니까 네. 어떻게 보면 큰 충격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이제 한 번에 그 조정을 좀 가져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일부러 밸류에이션을 좀 낮추려고 하는 개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뭐 이제 개입이라고까지는 하기가 어려운 게 이거는 네. 예전부터 있던 세칙이긴 해요. 예전부터 있었던 네네. 세칙. 그런데 이제 과열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이런 움직임들을 증권사들이 어느 정도는 좀 그런 그 룰에 맞게 뭐 좀 선제적으로 움직인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 주가에 급락을 가져오게 되는데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로 작용을 아하.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정의 빌미 첫 번째는 이제 증권사들에게서 담보 비율 조정 네. 이 그게 부분이었고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네. 이렇게 자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모두가 이제 초반부터 얘기를 시작했던 그 미중 이슈 그렇죠. 이것도 영향이 뭐 없잖아 있었겠죠.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요거는 연휴 끝난 직후에 바로 나타나는 조정이고 이제 어제 나타난 조정은 이제 일단은 봉합이 됐지만 미중 갈등 이슈인데 사실 이제 앞부분에 제가 몇 가지 이슈들을 정리를 해왔는데 저번 방송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미중 갈등은 그 약간 그 상수처럼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새로운 것도 아니고. 네네. 네. 뭔가 이게 봉합이 일단은 되어 있고 11월 10일까지 관세 시행하는 걸 유예를 해놓기는 했었는데 네. 근데 그 중간에도 뭔가 좋아지는 내용들도 있었고 뭐 이게 뭔가 또 서로를 또 견제하는 이런 내용들도 이제 쭉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이제 견제했던 내용들을 좀 가져와 보면 워낙 많아서 네네. 한번 좀 살펴주세요. 네. 보시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중국 제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세를 또 인상을 한 구간들이 있었고 네. 또 이제 건자재, 수입 가구 이런 약간 부동산 관련된 그리고 이제 의약품 관련되어 가지고도 이제 관세 부과를 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앞전에는 또 중국 선박과 자동차 운송선에 대해서 이제 입항 비용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부과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이제 내놨던 그 하반기 동안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네. 뭐 제가 안 좋은 것들만 가져온 겁니다. 음. 뭐 마드리드 합의라던가 이런 좋은 분위기들도 있었어요. 뭐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 미국 아날로그 반도체 대상 이제 반덤핑 그리고 자국 기업들에게 엔비디아 칩 구매 중단 권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군수기업 대상 제재 이런 것들도 중국도 이제 그동안 발표를 했던 내용들이 있었고 이제 약간 그 제가 굵게 하이라이트 해놓은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최근에 네. 나타났던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히토류 수출 통제를 일단 발표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갈등이 이제 고조가 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미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를 때리니까 그러면은 추가 관세 100% 하겠다.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도 통제하겠다. 이제 이렇게 갈등이 이게 점증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히토류 부분은 중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로 그러니까요. 꼽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계속 있었던 거고 4월에도 뭐 이런 부분 나오기는 했었고 이번하고의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분석하셨어요? 이제 범위를 좀 늘렸고 범위를. 네, 그 당시에는 그 원래 그 4월에 이야기했던 히토류 종류보다 이제 더 많은 종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수출 통제를 할 때 물론 이제 나중에는 좀 해명을 하긴 했었죠. 이게 네. 민수용으로 쓰는 것들은 다 허가해준다. 민간은. 이제 군용이라던가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통제를 했었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통제를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이제 그런 방식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해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걸 가지고 해외에서 만들어진 것도 이런 것들도 뭐 통제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약간 좀 이제 강하게 좀 이제 범위도 넓히고 예, 종류도 이제 뭐 더 확장을 시키고 하면서 뭔가 이제 1기 때 그리고 그동안 이제 본인들이 그 반도체 쪽 관련해 가지고 기술 통제를 받았던 부분들을 잘 뭔가 이런 뭐 학습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 가지고 잘 뭐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잘 활용을 한 중국 입장 같은 경우는 그런 범위가 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넓어지고 같아요. 네. 힘도 약간 세지고. 근데 과장님 내용이 네. 너무 좋은데 조금 그 빠르게 전달해 주셔가지고 내용이 많아서 천천히 네네네. 천천히 해주시면은 이게 저는 따라가다가 좀 지치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중간중간 놓칠 수 있으니까. 아니 과장님의 네. 너무 좋은 내용이 약간 후루룩 갈까봐 저희가 그러죠. 약간 걱정되는 예. 마음에 약간만 천천히 그래서 템포 조금만 가지고 슬로우를. 범위를 네. 많이 넓혀서 때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네. 이제 그 오늘 과장님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좀 어떤지 그러니까 수출 동향만 좀 봤는데 네. 9월달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8%가 넘게 증가를 했다. 그리고 미국 우리 대미 수출 좀 줄여도 돼. 왠지 알아? 우리 동남아랑 아프리카 쪽에 또 엄청 급증을 하고 있어요. 약간 그런 거 보면은 중국이 생각보다 오래 버틸 수도 있겠다. 오래 버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패권 전쟁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결국에 중국과 미국이 원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로가. 뭐 이거는 되게 좀 큰 이야기일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배경이 저는 뭐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세계화가 깨지는 게 아니라 세계화가 깨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당선이 됐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세계화라는 게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개별 국가들 이것들이 블록화, 진영화 됐다가 그리고 이제 한동안 저희가 한 10년 좀 넘게 그래도 좀 태평성대가 있었죠. 중국, 미국도 사이도 좋았고 네. 글로벌 무역도 많이 좋았고 그런 시기를 거쳐서 결국에 다시 뭐 일시에 개별 국가화 되진 않겠지만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진영화, 이제 블록화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그 둘 사이에는 뭐 미중이 굉장히 사이좋게 잘 나가는 그림은 아마 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외부의 큰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한동안은 이제 그런 변화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결국에 자신들의 패권을 강화를 하는 시간을 버는 이제 그런 전략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4월하고 비교를 해주시면서 자료에도 4월만큼의 파국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번에 다시금 좀 강한 얘기를 나온 시점이 이 경주에서 이제 만날 거라고 세계 거의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렇게 됐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월 10일인가요? 다시 한번 유예를 뭐 하느냐 마느냐 이제 얘기를 해야 될 시점 또 앞두고 이런 거 보면 네.
약간 협상을 위해서 일부러 좀 이렇게 서로 던진 거다. 뭐 이런 분석도 좀 가능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4월만큼의 파급, 뭐 파국은 없을 거라고 보는 이유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네. 많은 리서치 하우스에서도 뭐 크게 고민들을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일정이 방금 말씀 주신 네. 것처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단 정상회담 있고 11월 10일까지 협상 아무것도 안 하고 실제로 관세 100%를 할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마침 이제 제가 여기 또 일정을 보시면은 네.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게 시행이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월 1일에 만나는 이 일정을 염두에 뒀다라고 좀 저희가 쉽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바로 반격을 했는데 이것도 11월 1일 날부터 부과한다. 그러니까 에이펙 가서 시진핑 주석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좋은 결론을 가져오면은 이것들은 다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사실 쉽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시장이 이미 4월 때에도 이미 145%라는 그 숫자에 대한 그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앞에도 중국의 반격의 강도가 좀 세질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이 실제로 양 정상이 만나는 과정까지에서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4월만큼의 이제 그런 그 파괴력을 가져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이런 너무나 약간은 좀 선명한 의도가 보이는 이제 이런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좀 쉽게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심지어 4월 당시에도 이때는 이제 100%씩이나 때릴 줄은 몰랐죠. 네. 갈등이 점증될 줄은 알았지만 갑자기 이럴 줄 몰랐는데 그래서 이게 주말이 껴 있어서 그런데 4월 4일부터 7일 이때 한 2거래일 정도거든요. 네. 2거래일 동안 중화권 증시 하락률을 보면은 CSI 300은 본토에 있는 그 우량 기업들 모아놓은 거라서 그나마 좀 덜 빠졌는데 뭐 항생테크 항생은 이런 건 15%. 이틀 사이에 이제 네. 뭐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그런데 이 지수들이 4월 7일 이 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23거래일 하니까 5월 한 중순, 초중순 정도에는 네. 결국에 이 4월 7일 날 빠지기 이전의 고점까지를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군가에게는 긴 시간이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생각보다 파괴력 대비해가지고는 좀 빠르게 회복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시장이 4월의 학습 효과 그리고 10월 말 11월 1일에 예정되어 있는 그 양국의 정상들의 만남 이런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시장이 뭐 어느 정도 변동성이 한번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계감은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리하게도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던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그런 뭐 뭔가 이렇게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던 국면에서 약간 그런 고밸류나 이런 그 부담에 대한 것들이 일부 덜어내는 빌미 정도로만 저는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중국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아니어도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히토류 쪽에 많이 가 있어가지고 댓글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저는 에이펙 우리 아까도 에이펙 이야기를 했지만 11월 8일 정도가 이제 관세 서로 이야기한 유예 기간이었고 중국의 히토류 통제가 시작되는 게 12월 초란 말이에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성사될 수 있는 기회는 경주 에이펙입니다. 여기에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저런 얘기 나오고 쇼크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두 정상이 만나서도 뭔가의 합의점이 도달하지 않고 그냥 내용 없이 끝나게 된다면 오히려 저는 시장에 충격이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런 예측들도 혹시나 해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시장의 반응을 봤을 때는 그런 시나리오를 거의 상정하지 않고 있는 게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아. 네네. 뭐가 나오긴 나올 것이다. 하다못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일 날에 깔끔하게 모든 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그런 큰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사안들의 이런 긴급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최소한 뭐 유예를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좀 더 이제 논의를 해볼 만한 여지를 남겨둔다라던가 이제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을 텐데 그때 완전히 모든 것이 그 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제 둘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제 빠이빠이 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이 저는 지금 프라이싱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만약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 충격은 그렇게 되면 이제 4월 못지않은 이제 그런 충격이 올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사실 예측을 못할 거여서 트럼프라는 사람을 여러분들도 좀 겪어보고 공부를 해봤지만 그 충격 우리도 좀 어떻게 보세요, 선혜 씨? 약간 지금은 양쪽이 말을 정말 좀 조심스럽게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지만 약간 최대한 좀 예쁘게 그러니까 이렇게 툭 치다가도 어쨌든 좀 예쁘게 그렇죠. 포장을 살짝 해주는 일단은 느낌으로 끈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는 좀 역력해 보이기는 하는데 요 일정 중에서 이제 과장님이 짚어주셨던 중요한 일정이 네. 사중전회
네. 사중전에. 요 네. 부분이잖아요. 요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일정으로 꼽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사실 이거는 네. 그 중국 입장에서만 중요한 일정이긴 그래요? 합니다. 네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20일부터 23일 네. 동안 진행이 되는데 원래는 이게 작년에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일단 이제 사중전에는 저는 굉장히 약간 좀 생소해. 어렵게 느껴져요. 뭐 네. 중앙당, 공산당에서 뭐 진행하는 뭐 최고의 뭐 경제 정책 뭐 이런 얘기다 하는데 살짝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근데 말씀 주신 뭐 그 정도 개념으로 그 정도 이해를 개념? 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3중전에 뭐 4중전에 5중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매 연마다 거의 이제 한 5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큰 회의들이 있는데 이번 4중전회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례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왜 밀린 거예요? 이게 그때 뭐 여러 가지 그게 원래는 24년도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 밀렸구나. 앞선 원래 3중전회를 먼저 하고 4중전회를 하게 되거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3중전회가 또 22년, 23년 이때가 또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한 번 밀렸고 네. 그래서 4중전회도 또 한 번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1년에 이렇게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들인데 이게 마침 1년 또 밀려 있다 네. 보니까 이제 뭐 그동안 이제 못했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은 부분들을 이제 다루는 이제 그런 성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중국이 그 5개년 계획 이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5년 단위로. 장기 계획으로. 맞습니다. 해서 이번 그 4중전에서 다루는 게 이제 2025년까지가 14차 5개년 계획이었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국의 그런 어떤 그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하고 이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에 결정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정이라서 이 이벤트가 중국에게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서 네. 그 단기에 이게 중장기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그날 갑자기 뭐 테마주들이 형성돼 가지고 빵 뜨고 사실 이렇게 기대할 수는 없는 건데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디플레이션이랑 오랫동안 싸우고 있었고 지금 미중 갈등에서 뭐 기술 패권 이런 것들을 겨루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향후에 어떤 방향성으로 큰 틀에서 가져갈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중국이 우리가 일정을 뭐 정치적인 일정 이런 거 일일이 꿰고 있지는 않으니까 네. 가끔 계획 나오는 거 보면 뭐 첨단 기술 쪽으로 막몇 년씩 10년 막 이렇게씩 크게 계획 그렇죠. 내놓기도 네. 하고 요즘은 내수에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도 경제적으로는 뭐 그 두 축일까요? 첨단과 뭐 내수 아니면 뭐 어떤 부분을 좀 우리 인상이 자료를 깊었어요? 봐도 다음 5년은 내수 확대와 기술 혁신 뭐 이런 식으로 또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깜깜이로 숨겨놨다가 갑자기 우리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꾸준히 당연히 볼 수 있는. 국가의 이제 큰 계획이니까 이제 꾸준히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힌트나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나오기는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이미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키워드들이긴 합니다. 네. 원래 아주 예전에는 중국이 사실 이제 뭐 공업화 그리고 제조 대국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맞아요. 계획을 해왔다가 이제 2010년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첨단 제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강화를 하기 시작했었고 이번에는 그래서 또 최근에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그 AI 그리고 뭐 로봇이라던가 반도체 이런 쪽에 이런 첨단 제조 쪽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어떤 그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 그리고 이제 하이테크 기술 쪽에 대한 것들을 역량을 강화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할 거라고들 이미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전략이나 그런 계획 같은 것들이 좀 나올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저는 그동안은 중국 자체가 수출 중심의 성장이었다면은 내수 중심의 성장으로 이제 꿰찬다는 거는 내부적인 문제를 그리고 소비 진작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인데 전 이거는 시진핑도 또 쉽지만은 않을 게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도 있고 부동산 문제도 아직 굉장히 좀 크지 않습니까? 이 내부적인 문제가 내수 진작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국가가 더 돈을 뿌려야 되는지 그런 정책들도 혹시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내수 쪽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해서 뭐 제가 뒤에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아까 이제 수출 수입 말씀을 주셨는데 요거는 예상보다는 잘 나왔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수출 같은 경우도 이제 8%대 수입도 7%대 나와가지고 이제 뭐 예상했던 것들보다 이제 한 1%포인트씩 정도 이제 더 잘 나왔었고 근데 이게 뭐 수출도 좋았고 수입도 좋았으니까 생각보다 그러면은 중국 내부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보기에는 저희가 지금 관세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관세,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땡겨서 수입해온 것들 그리고 또 아하. 땡겨서 누군가가 사간 것들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수출입 숫자가 좀 잘 나왔다라고 해서 중국의 그 내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까지는 좀 연결하기는 현재 중국의 최근 상황들을 봤을 때 약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계속
더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약간 뭐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될 때까지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수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안 좋아지네. 근데 또 안 좋아졌네. 그러면은 더 강한 부양책이 나오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그래요. 자, 저희가 뒷부분에 더 내용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잠깐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다시 한번 이 또 중국 내부의 문제들 아니면 경제 상황들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수 잠깐만 확인하고 갈게요. 그러니까요. 지금 코스피 조금 힘이 약해졌어요. 빠졌습니다. 0.8% 상승 3,614선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은 음전 0.18%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삼성전자가 하락 전환해 있는 상황이에요. 0.2% 하락하면서 93,000원대. 오늘 프리마켓에서 또 고점 경신하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은 힘이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음전하고 있는 상황. 하이닉스도 1.5% 상승으로 상승폭 좀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사실 우리 시장 코스피가 0.7% 하락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네. 이게 하락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상승한 거나 다름없을 선방했다. 만큼 굉장히 좀 선방했다. 강했다라는 평가 속에서 오늘은 오히려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고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고 났는데 네. 이런 흐름들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여. 오늘 뭐 여전히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로 고민하셨던 분들이 오늘 실적 보면서 이 고가에 좀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반면에 또 로봇 쪽은 지금 뭐 네. 완전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로봇의 강국이 중국 아니겠습니까? AI 이야기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네. 이 부분 좀 주목해 주세요. 내년에도 좋을 업종. 그러니까 음. 올해도 괜찮았는데 내년에도 좋다는 얘기겠죠? 또 내년에는 좋아질 업종. 그렇죠. 올해는 좀 별로였는데 내년에 좋아진다는 얘기일까? 뭐 이런 부분들. 이게 또 투자의 어떤 힌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어떤 내용이 좀 준비가 돼 있을까요, 과장님? 네, 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일단 뭐 제가 맨 처음에도 내년도 포석을 준비를 해야 네, 될때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뭐 내년에 이제 무엇이 좋을 건가 그리고 뭐 좋았던 것이 계속 좋을 것인가 안 좋았는데 좋아질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 뭐 최근에 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강조도 해주시는 것처럼 이제 내년에도 좋을 업종 뭐 사실 이미 대충 표지에다가 정답은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AI, 뭐 로봇, 반도체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았죠. 특히 네. 반도체가 많이 좋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뭐 정책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이런 쪽들이 내년에도 계속 유효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 반면에 좀 뭐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널브러져 있는데 이제 누워 있는데 네. 이제 또 돌아서는 것들 사실 이제 고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 좀 리스크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좋아진다라는 걸 확신하기는 어려울 텐데 또 좋아질 걸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사실 아직까지 좀 자신이 없어요. 예, 시크릿 아직까지는 자신은 네, 없어요. 자신은 없다. 근데 뭐 모두가 좋아진다라는 걸 알고 있을 때는 이미 가격 반영이 많이 되어 있을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 시클리컬 소위 말하는 뭐 기초 소재 뭐 이런 쪽들이죠. 화학이라던가 철강이라던가 철강. 네, 뭐 이제 그런 쪽들이랑 그리고 뭐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중국의 소비 이것이 이제 과연 좋아질 수 있을지 저는 이제 좋아질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내년에도 좋을 업종은 AI를 시작해서 우리 반도체 또 사이클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는 시크리컬부터 시작해서 소비가 과연 좋아질 것인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이야기부터 들어가 봐야죠. 그러면 이건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렇죠. 빅 메가 트렌드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거를 미국을 따라잡겠다라고 정말 마음을 좀 먹은 것처럼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나 로봇 산업은 뭐 훨씬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중국의 AI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을까요?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칩 쪽에서는 아직도 차이가 너무 현격해요. 이거는 뭐 이제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사실 뭐 이거는 뒤에서 반도체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델 쪽 그리고 실제로 AI를 활용하는 분야 이런 쪽은 중국이 확실히 강세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샘 알트만이라던가 얼마 전에 젠슨왕 같은 경우도 AI 이렇게 뭉뚱그려서 AI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뭐 중국과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응용이라던가 이제 특정 분야에서는 분명히 중국이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네. 자료 좀 보여주세요. 글로벌 빅 트렌드 AI 쪽으로 사실 짚어주셨는데. 뭐 네. 최근에 이제 오픈 AI가 뭐 이제 꽃가루를 뿌리고 이렇게 다닌다고도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그 서구권에서의 AI 산업의 트렌드는 사실 중국이랑은 크게 상관없기는 해요. 직접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뭐 오픈 AI가 중국에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다만 이제 이게 결국에는 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이 뭐 AI 버블론도 이제 한 번씩 불거지지 않습니까? 뭐 얼마 전에는 이제 그런 투자 구조들을 가지고 이게 뭐 원래는 빅테크들이 투자. 현금 네.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뭐 처음 보는 자금 조달 방식까지 쓰고 이런 게 이제 버블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이제 사실 이 빅테크들이 아직까지도 돈이 없진 않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벌어들일 돈도 있고 그래서 무리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무리를 한다라는 거는 이 AI가 이 속도전 이라는 거를 본질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 뭐 더 천천히 들어와도 되겠지만 일단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고 최대한 빨리 치고 나가는 쪽이 유리하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서구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합종 연행 형태로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자원 배치를 해가지고 AI를 더 이제 고도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중국도 사실 이제 뒤처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외사계들의 내용들을 보더라도 원래 이제 알리바바랑 텐센트가 애초에 하겠다라고 했던 캐펙스 양이 있었는데 알리바바는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아니지만 더 늘리겠다라고도 했었고 그래서 최근에 그 중국에서 이제 그래도 큰 AI 기업인 플랫폼 기업인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캐펙스 전망치를 또 이제 외사 기업들도 이제 올렸어요. 당연히 미국의 빅테크들만큼은 아니지만 이들도 빨리 더 많은 돈을 써가지고 AI 발전을 좀 가속화해야 된다라는 이런 흐름들을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많이들 하는 얘기인데 미국이 막을수록 때릴수록 더 커진다. 그렇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네. 더 세진 힘은 더 세진다.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이것도 지금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유로 좀 분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 네.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칩 같은 경우는 계속 규제를 하면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는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칩 부분을 그렇게 많이 막아놨는데 뭐 사실 정확한 내막까지는 몰라요. 뭐 네. 여러 가지 네. 뭐 이제 보도들을 보면은 결국에 이제 우회 수입해가지고 엔비디아 칩을 썼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많으니까 네. 수출 통제가 완전히 효과가 없었다. 완전한 효과가 있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뭐 그렇게 막아버리니까 결국에 EUV 그러니까 첨단 기술을 쓰지 못하더라도 뭔가 중국이 이제 자기네들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많이 따라왔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칩에서의 이야기고 그걸 차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응용이라던가 이제 클라우드 이제 이런 쪽으로 가서 보면은 사실은 중국이 어느 정도 많이 따라온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분야는 모델을 학습을 하는 쪽에는 아직까지 뭐 엔비디아라던가 AMD의 이런 그 초고 성능 칩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네. 활용을 하고 응용을 하는 쪽에서는 그 정도까지의 성능의 칩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든 칩들도 당연히 전성비라던가 어떤 운영 비용에서의 효율 이런 측면들은 불리한 게 있을 텐데 그래도 나름 돌려볼 만한 수준까지는 이제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규제를 풀어주면은 얘네가 더 효율이 좋은 미국산 칩을 써가지고 더 빨리 발전하겠네라는 고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이걸 풀어주자니 그러면은 얘네가 또 그거를 더 활용을 해가지고 더 빨리 올라오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또 규제를 하자니 자국 반도체 산업이 또 빨리 따라붙는 거 아닐까 야, 해서 이거 너무 고민이다. 이런 좀 어려운 그 과정이 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젠슨왕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 쪽에 좀 더 이제 무게를 두고 있어서 기술을 더 많이 쓰게 하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 세계 뭐 미국이랑 뭐 우방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많이 팔고 그걸로 이제 R&D도 많이 하고 기술 표준 자체를 우리가 수립을 하는 게 좋다라고 기업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네. 거고 이제 안보를 담당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칩을 이렇게 중국에다가 뭐 규제 없이 풀어주는 거는 아무래도 좀 막아야 리스크가 된다. 있다. 이제 이런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입장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다. 이런 흔적들이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칩도 지금 독자적으로
고사양도 그렇죠. 만들어낸다 이런 노력들은 연구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2010년대부터 이제 수출 통제를 해 왔는데 네. 사실 한동안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2020년대 들어와서 완전히 확인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좀 유의미한 수준까지는 이제 이제 예전에는 아예 뭐 비교를 논할 그런 대상이 아닌 수준도 수준이었는데 아니었고. 지금은 뭔가 한 발밑 어딘가에는 와 있다라는 그 첨단집 정도는 같은 지금 경우 따라오고 있다. 네네. 거기다가 이제 그런 저희가 이제 뭐 파운드리 그 로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는데 비메모리 쪽에서의 차이는 아직까지 현격하지만 메모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많이 따라온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많이 따라와서 논할 수준인데도 발밑으로 비유해 주시네요. 그 무릎 정도군요. 무릎 정도까지 오.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발밑이다. TSMC와 이제 중심국제, 그러니까 TSMC는 글로벌 1위 파운드리 업체고, 네. 그리고 이제 중심국제는 중국 1위 파운드리 업체인데, 이 둘의 기술 격차는 아직까지는 꽤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칩과 응용은 좀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여전히 그렇죠. 라는 말씀이시죠. 반도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반도체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우리나라도 반도체 사이클을 AI 때문에 지금 타고 있는 거니까 중국의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앞에 한 이야기를 참고를 해보면은 그럼 중국 반도체 지금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엄청 비싼데 맞아. 기술력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며. 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중국 반도체를 뭐 제가 보기에는 한 향후 5년, 10년 동안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왜요? 손이 안 나가는 거죠. 아 손이 안 간다.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네.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 맞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뭐 시장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굉장히 높은 가격을 쳐주고 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12개월 선행 포워드가 아직까지도 40배가 안 되는 상황인데 네. 앞서 말씀드린 중심국제가 지금 이게 아까 앞에 보여드린 거는 이제 본토 거고 이게 홍콩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100배 언저리입니다. 아까는 300배 정도 이건 이제 됐었고요. 본토 본토 거에서. 네, 이건 이제 네. 홍콩 건데, 그러니까 엔비디아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5년, 10년이 지나면은 계속해서 수출 통제, 기술 통제를 하더라도 중국이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긍정적인 가능성까지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가 없는 산업입니다. 너무 산업의 모든 면에서 안 쓰이는 곳이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미국이 한번 때렸을 때 얼마나 아픈지를 10년 넘게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 부분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가 없다시피 했는데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성과들이 나타나는 속도가 빨라졌다. 이제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래도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는 저는 좀 그 투자 비중 확대가 일정 부분은 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가격 부담이 너무 심하기는 해요. 네. 사실 추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급락할 때마다 점진적으로 비중 확대하는 것 정도가 좀 현재로서는 무난한 선택이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지금 보여주신 중심국제 주가 그래프가 지금 홍콩 시장이라고 얘기를 홍콩입니다.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콩 시장에 본토 돈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뭐 역대급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제가 기사를 보긴 했는데 이걸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유동성이 더 풀리면은 자금이 계속 들어와서 홍콩 증시나 중국 증시도 더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만약에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가정하에서는 계속 투자 매력도는 높아진다. 혹시 그렇게 보세요? 중화권 전반적으로 유동성 환경은 뭐 신호마다 좀 지표마다 좀 다른 것들이 있긴 한데 네. 금리 같은 것들은 일부 부담인 요인들이 있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통화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책 기대감 그리고 유동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후에 올해를 넘어서 내년까지도 중화권 쪽 증시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로 일단 꼽고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좀 가볼까요? 이게 궁금하죠. 이건 조금 자신이 없어 보이셨어. 예. 아직은 자신 없는데 예. 미리 가 있는 개념으로는 사실 투자는 또 이렇게 근데 해야 넘들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거 따라가면은 또 내 거 공부 못 합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봐줘야 되거든요. 시크릿컬. 이거 근데 괜찮아요? 시장 괜찮아요? 그래서 슬슬 관심을 가져봐야 슬슬 하지 관심 않을까. 갖자. 뭐 네. 화학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철강, 화학 이런 쪽들이 이제 중국의 그 대표적인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산업들이죠. 국내 같은 경우도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포스코 아니면 뭐 기타 뭐 롯데케미컬 같은 화학주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오랜 기간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아직까지 중국의 이 공급 그 과잉이
뚜렷하게 해소가 될 만한 그런 시그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아직까지는. 네. 다만 이제 정책적인 의지들은 보여주고 있고 일부에서는 그런 시그널들도 약간은 보여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산업들의 특징이 보통 기본적으로 그 제조 베이스고 이제 고정비나 이런 것들이 좀 큰 편이다 보니까 한번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오기 시작하면 좀 가파르게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이제 중국이 이제 이런 그 공급 조절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성과를 좀 보이고 그리고 내년도에 뭐 중국의 뭐 경기라던가 글로벌 경기가 이제 회복세를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대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직까지 좋은 기류가 없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나 이 주가 이런 측면들을 놓고 봤을 때는 부담이 굉장히 없는 수준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과거에 보여줬던 그런 바닥권에서 얼마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의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좀 투자 아이디어가 잘못됐다라고 하더라도 뭐 크게 다쳐서 엑시트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돌아설 때 좀 빠르게 돌아선다라는 특징, 그런데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업계에서도 약간은 구조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좀 지금부터는 슬슬 이제 뭐 내년도 만약에 경기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를 대비를 해서 네.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화학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기로 만약에 오늘 방송을 보고 나도 그럼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연말 지나서부터 조금 뭐 더 지켜본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시기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시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적으로는? 지금부터 조금씩 들어가도 크게 다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부담이 있어요. 굉장히 없기 네네, 때문에. 시기는 언제 돌아설지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앞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뭐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유동성 이런 것들이 실물 경기로 전이되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주가는 좀 빠르게 선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추가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가 얼마 전에 그 옥시덴털 페트롤리움의 그 석유화학 부문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 뉴스 봤습니다. 네네. 네. 물론 이제 그 회사는 뭐 예전에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투자 시기를 굉장히 길게 가져가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하반기에 샀으니까 이제 화학 지금부터 사도 될까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좀 타이밍으로 가늠을 하기에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 네. 뭔가 이제 그쪽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시크리컬이었고요. 뭐 자신감 없다고 하셨는데 약간 근거로는 대신 굉장히 길게 좀, 봐야 돼요. 여러분들 들고 길게 있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은 중국의 소비주 소비.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의 소비주라기보다는 뭐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번 연휴 이후에 이게 굉장히 또 우리 소비재주라든지 뭐 관광 관련이라든지 우리나라 중국인 분들 네.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지금 우리 쪽은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중국의 소비주도 사실 중국의 부양책이 지금 이거 열심히 좀 우리도 소비 좀 많이 하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루 국경절도 원래 7일인데 하루 더 붙여준 것도 어떻게 좀 올라오고 있어요? 경기가? 근데 이제 국경절 연휴에 확인되었던 소비 지표들은 뭐 그렇게 기대를 넘어서는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네. 뭐 이제 인구의 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연휴가 길어졌으니까 이제 많긴 했는데 뭐 나빴다라고 얘기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유의미한 어떤 그 소비의 개선세를 이번 국경절 연휴에서 좀 찾아보기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으면은 좋아질 때까지 이제 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중국이. 네네. 그래서 뭐 여기에서 뭐 국경절에 보니까 아직도 중국 사람들이 뭔가 좀 쓸 돈이 없는 것 같구나라고 실망하기보다는 그럼 이후에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경기가 부양이 될지 여기에 좀 더 이제 기대를 좀 가져볼 만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비 중에서 뭐 다른 좋은 소비들도 충분히 뭐 다 많을 수가 있겠지만 일단 스포츠 쪽을 좀 최근에 지켜봤어요. 스포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앞에 그 어떤 그 질적인 성장 그리고 뭐 소비 진작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국도 이미 인구 구조가 이제 고령화가 되었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뭐 고성장 이런 구간은 지나간 지가 오래된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슬슬 이제 선진국형 소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선진국형 소비의 특징이 뭐 몇 가지가 있죠. 뭐 보통 이제 의료
쪽 관련된 소비라던가 그리고 이런 그 여가 관련된 소비들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글로벌리하게도 뭔가 이런 그 체육 산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붐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 정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육성 의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형 소비로 가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체육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가지고 있고 마침 뭐 이제 중국 국민들도 뭐 이미 몇 년째 트렌드기는 하지만 이런 그 스포츠에 대한 그 관심도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 중국의 그 대표 그 스포츠웨어 쪽 그 업체인 그 안타스포츠를 요새 좀 보고 있는데 그 일단 앞에 화학이랑 좀 이유는 비슷해요. 주가가 많이 누워 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없다. 왜냐하면 좋아지는 유의미한 신호를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그런 소비 진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가격이 싸다라는 거는 이제 그것이 그 주가 그 주식의 가장 큰 트리거만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포인트가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중국 소비가 안 좋다라는 내용은 예전부터 계속 들려왔던 내용이고 뭐 최근에 좀 계속 안 좋다라고는 했지만 그게 뭐 추가적인 악재라고 볼 만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정책적인 부양이라던가 이런 신호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앞선 그 화학이랑 뭐 산업의 결은 다르지만 좀 비슷한 관점에서 좀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내년에도 좋을 업종으로는 AI, 반도체, 로봇 이렇게 좀 짚어봤고 네. 내년에는 좋아질 지금은 약간 주가 측면에서도 좀 저렴하지만 네. 시크리컬과 소비 쪽도 짚어주셨는데 저희 지금 채팅창에서 뭐 로그인님, 제니님, 뭐 여러분들께서 중국 로봇주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중국 로봇주요. 네, 최근에 네네네. 우리 증시에서는 로봇주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로봇 하면 또 중국이 상당히 앞서간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보는데 주가 측면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네. 이게 분위기는 좋았다가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기는 그래요. 했어요. 사실 뭐 아무래도 테크 쪽이 계속 좋았는데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격 부담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웠고 주가 상승에 대한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 같이 받긴 받았는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번에도 이게 그 외국인 입장에서 투자할 만한 그런 굉장히 엣지 있는 기업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스타트업 형태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보시면은 뭐 ETF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 기업들 보면 뭐 탁보그룹이라던가 뭐 삼화라던가 이런 업체들을 보면은 사실은 자동차 부품 혹은 이제 공조 왜냐하면 사실 쓰이는 부품이 비슷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는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좀 쓰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 로봇 대표 기업들 하면 상장은 안 돼 있고 네. 굉장히 기술은 발전해 있고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은 거예요. 딱 이제 하나가 상장이 되어 있죠. 아마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유비테크라는 기업은 상장이 되어 유비테크. 있죠. 여기는 2023년에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하긴 했고 그리고 요새 많이 이야기 나오는 유니트리 같은 경우는 유니트리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네네. 4분기에 이제 IPO 신청서를 이제 제출했다라고 하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우리는 밸류까지 논한 적 없다라고 이제 선을 긋긴 했는데 네. 어쨌든 상장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은 당연히 또 주요 메인 업체가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증시 분위기가 좋아질 때 이제 기대감으로 또 이제 살아날 수는 있겠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렇게 휴머노이드 막 보면은 요새 막 덤블링도 하고 뭐 굉장히 막 싸움도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격투기도 근데 이제 하고. 그런 것들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단은 외국인 입장에서 굉장히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ETF 쪽으로 우리가 그런 형태로 네. 투자를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로봇 쪽도 아까 AI나 반도체처럼 사실 AI와 반도체가 들어가서 최종 뭐 끝판왕이라고 표현하나요? 이 로봇 아니겠습니까? 피지컬 AI까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내년에도 좀 좋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계속 좋게는 네. 보고 있어요. 다만 네. 이제 제가 맨 앞에도 AI 이 텐센트와 알리바바를 가져온 이유가 네. 제가 저번 이 기업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주 드리는 말씀이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중국 내에서 가장 좋은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계속해서 가장 편안한 선택지들이라는 거는 맞습니다. 뭐 산업의 결은 다르지만 국내에서 삼성전자 투자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메모리 사이클이 좋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더 작은 종목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메모리 사이클이 좋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투자하는 것처럼 쉬운 선택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 어렵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계속해서 내년까지 만약에 중국에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메인으로 가져가기에 가장 좋은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당연히 이제 이런 기업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좀 더 이제 엣지를 주고 싶을 때 추가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중국 소비주 여쭤봤는데 사실 뭐 국경절이 길긴 길었는데 진짜 뭐 소비하면은 또 광군절이라고 하나요? 광군절이 11월 달에 있잖아요. 그런 네네. 것들도 사실 연말까지 좀 이어지는 여파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10월에 어떤 뭐 정책이 나오는지 그리고 광군절 소비가 또 얼마나 좋은지 네. 이런 것들을 뭐 가늠을 해보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광군절 하면 이제 알리바바라던가 이런 그쵸. 이커머스 업체들 네. 이제 보통 관심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그때 소비가 뭐 너무 그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소비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계속 예상들을 하고 있고 프라이싱이 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군절에서 뭐 너무 뭐 예상치도 못한 수준으로 어떤 그런 뭐 매출액이나 이런 서프라이즈가. 것들이 너무 안 좋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뭐 크게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지는 않고 만약에 거기서 좋아지는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소비 관련된 쪽들이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그런 트리거는 돼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들어봤어요. 네. 과장님 이제 다음에 뵐 때까지 중국 쪽 이슈가 워낙에 좀 큰 중심으로 우리가 좀 많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정리 말씀 한 말씀 듣고 좀 인사 나눌게요. 네.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미 그 대외 변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희가 어떻게 예측할 수도 없고 뭐 통제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10월에 있는 계속 말씀드린 사중전에 그리고 이제 12월에 이제 경제공작 회의 여기서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좀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중국 증시의 위상 자체도 약간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미국 관련되어 있는 수출 의존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국제 통화 이제 결제 비율에서 위안화가 이제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라던가 이렇게 어쨌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페드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시 재개가 됐는데 이 국면에서 통상적으로는 신흥국들이 유리했더라 이런 큰 방향성들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중국에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어떤 텐센트와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정책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결이 맞는 쪽들을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한동안은 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우리 과장님을 20일에서 23일 날 제 4차 이 사중전. 사중전회가 열리거든요. 사중회의가 이거 끝나고 한번 다시 나오셔가지고 그 안에서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지 거기서 또 이제 약간 트럼프 리딩방처럼 여기도 국가주도의 어떤 정책 리딩방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저희한테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소식도 좀 알려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소진우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여러분들께 따끈따끈한 세미나 소식을 한번 전달을 해드려야 되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가 조금 요즘 많고 맞습니다. 정책을 또 준비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는 시장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지옥, 대출 절벽, 2040 세대 집 사는 법이라는 야 진짜 어떤 구미가 좀 당기는 그런 주제로 세미나를 또 제 준비하고 이야기를 있습니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네. 자, 10월 23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짧지만 굵게 핵심 내용 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저희가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23일은 수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입니다. 그러네요. 목요일 오후 네. 4시부터 5시까지 제가 어디로 가야 되죠?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들으셔도 되고 카페에서 들으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지금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줌 링크 저희가 신청해 주신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추석 이후에 특히나 지금 가을 또 전세 대란이라고 하고 이사철 딱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추석 이후에 이 부동산 관심 많으신 분들 꼭 세미나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NH투자증권 저희 방송 통해서도 부동산 하면 이분이죠. 정보현 부장님. 아, 우리 척척 네, 박사, 그러니까. 정보현 부장님, 그리고 정의당 정윤아 위원님, 박지훈 부장님께서도 함께 줌 회의 참여를 하실 거니까요.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또 줌 회의 신청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지수만 한번 보고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코스피가 0.9% 상승, 코스닥은 약보합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 삼성전자가 뭐 음전했다가 다시 양전했다가 뭐 이럽니다. 삼성전자 네. 지금은 0.3%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저희 좋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